같이 놀던 동무들을 만나도 그전 같지가 않았다. 엄마가 애써 만들어 붙인 서울 티도 동무들과의 사이를 서먹하게 했지만 문제는 내 마음이었다. 나는 서울 생활 반년 만에 벌써 내가 시골 아이들과는 격이 다른 것처럼 느꼈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려 했으니 그 애들 보기에 얼마나 눈꼴이 씌었을까. 그해 겨울방학 때의 귀향은 한층 가관이었다. 겨울 교복은 따로 없었고 될 수 있으면 곤색 가운을 입도록 했다. 나는 검정 치마 저고리 위에다 두루마기 대신 가운을 입고 한쪽 어깨에다 스케이트를 메고 귀향을 했다. 오빠가 언제부터 스케이트를 탔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상을 타온 걸 본 적도 있었고 창경원 연못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걸 구경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하는 운동 중 가장 낯설지 않은 운동이긴 했지만 나는 그걸 하고 싶어 한 적도 그걸 신어본 적도 없었다. 엄마는 그걸 어디서 얻어왔는지 나에게 신겨보고는 발에 꼭 맞으니 시골 가서 논에서 타면 되겠다고 했다. 발에 잘 맞기는 했지만 그걸 신고는 방바닥에 따로 설 수도 없었다. 엄마는 방에서는 못 써도 얼음판에서는 다 타게 돼 있다고 했다. 나는 오빠가 여러 사람들과 섞여 유연하게 스케이트를 타는 걸 본 경험이 있는지라 아마 그런 신발만 신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로구나 여겼다. 무엇보다도 시골 아이들은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는 신발을 여발한 듯이 메고 귀향할 일이 마음에 들었다. 엄마와 이심전심으로 죽이 맞았달까? 서울 문 밖에서 궁색하기 짝이 없이 사는 주제에 시골 가면 어떡하든 뻐길 궁리부터 했다. 모녀가 합심해 여름엔 내리다지로 겨울엔 스케이트로 어렵사리 금이환영의 꿈을 엉군 일은 지금 생각해도 무슨 코미디 같다. 스케이트를 시골 동무들이 부러워했는지 신기해했는지는 생각나지 않지만 충분한 구경거리는 되었으리라. 그때만 해도 겨울이 지금보다 훨씬 추웠다. 귀향한 다음 날로 즉시 매끄럽게 얼어붙은 논으로 그걸 가지고 나갔다. 썰매를 타고 있던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앞에서 그걸 신고 끈을 매는 데까지는 잘 됐지만 저절로 타질 리가 없었다. 일어섰단 넘어지고 일어섰단 넘어지기만을 되풀이했다. 타고나기를 무디게 타고난 운동신경에다가 뭔가 보여줘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까지 겹친 내 몸짓이 얼마나 필사적이었던지 아이들은 웃지도 못했다. 다행히 사랑해서 할아버지가 내다보고 계셔서 곧 그 악몽 같은 스케이트 쇼에서 노연할 수가 있었다. 그 노는 우리 노는 아니었지만 바로 우리 사랑마당에서 실개천과 동구 밖으로 통하는 달구짓길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언제부턴지 할아버지는 창호지에다 작은 유리 조각을 붙여놓고 바깥을 내다보는 걸 취미로 삼고 계셨다. 내 이상한 몸짓을 본 할아버지는 안에다 대고 고래고래 악을 쓰셔서 그 사실을 알리고 나를 당장 사랑으로 잡아들이도록 했다. 할아버지는 연유도 묻지 않고 다짜고짜 그 긴 장죽으로 내 정수리를 세차게 내리치시면서 호통을 치셨다. 아니, 계집애가 집안 망신을 시켜도 분수가 있지. 무슨 흉내를 못 내 하필이면 덕물산 무당의 작두춤 흉내를 내느냐? 나는 정수리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아프면서도 복받치는 웃음을 참기가 어려웠다. 나는 그때 이미 스케이트가 뭔지도 모르고 고작 덕물산 무당의 작두춤이 상상력의 한계인 할아버지를 경멸할 수 있을 만큼 앙큼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오늘날까지 다시는 스케이트라는 걸 신어본 적도 배웠으면 해본 적도 없다. 처음 얼음판에 섰을 때 이건 안 되겠구나 싶어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던 느낌이 평생 갔다. 그 사건 빼고는 겨울방학도 여름방학 못지않게 즐거웠다. 여름에 태어난 사촌동생은 한창 예쁠 때였고 할아버지 명령으로 양력 과세를 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 지천이었다. 양력 정초를 일본설, 음력 정초는 조선설이라고 부를 때였다. 일제는 물론 일본설을 권장했고 조선설엔 학교나 관공서가 평일과 마찬가지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아직 단속까지는 안 할 때였다. 도시에선 더러 이중 과세도 했지만 시골에선 일본 설날이 어느 날인지도 모르고 지냈다. 시골의 설 기간은 유난히 길었다. 설빔 바느질로부터 시작해서 엿고고 떡치고 두부하고 몇 집에 어울려 돼지 잡고 편수 빚느라 눈코 뜰 새 없는 준비 기간과 설날 차례 지내고부터 대보름까지 세배, 성묘, 덕담, 새해 묵구리, 연령 성별에 맞는 각종 놀이 등 먹고 마시고 즐기고 화합하는 기간을 합치면 거의 달포는 걸렸다. 1년 중 가장 길고도 느긋한 농사꾼의 축제 기간이었다. 할아버지가 일본설을 쇠면서까지 방학 기간과 설 기간을 일치시키고자 한 것은 손자들이 빠진 설을 무의미하게 여긴 애틋한 손자 사랑 때문이었을 테지만 그전부터도 할아버지는 양력이 더 옳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 할아버지한테는 누가 붙여주는 건지 측후서에서 나온 책력이 해마다 왔다. 거기엔 음력, 양력뿐 아니라 24절기, 일진, 월건 등이 나와 있어 달력도 귀한 때라 마을 사람들이 장담 그는 날, 고사 지내는 날, 먼 길 떠나는 날 등을 할아버지한테 물으러 왔다. 심지어 올겨울 추위가 심할까 견딜만 할까, 장마가 질까 가물까 등도 책력을 보고 예언하시곤 했다. 특히 반신불수가 되신 후엔 책력 들추어보는 걸 취미처럼 일삼으시더니 마침내 어떤 깨달음에 이르신 듯 했다. 음력을 안 쓰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농사꾼들의 일반적인 상식이 옳지 않다고 여기시자 그걸 참지 못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을 계도하려 드셨다. 아니, 입춘이 섣달에 들었나 정월에 들었나 물으러 올 게 뭐 있나? 양력으로 치면 해마다 같은 날인데 생각해 보게나 절기가 딱 정해져 있어서 밤낮의 길이가 같거나 밤이 제일 길거나 낮이 제일 긴 날이 해마다 같은 날로 정해진 달력이 옳겠나. 그게 해마다 들쭉날쭉하다가 툭하면 윤달이 한 달씩이나 드는 달력이 옳겠나? 아무리 외놈의 것이라도 옳은 건 옳다고 해야지. 외놈이 흰 것을 희다고 했다고 해서 우리는 검다고 우겨야 옳겠나? 이렇게 답답히 여기시고 흥분하셨지만 24절기가 정해져 있는 것보다 해마다 달라지는 데에 따라 여러 가지 징후를 예견하는 묘미에 익숙해진 농민들에겐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다. 할아버지로서는 스스로 터득한 유일한 개화사상이었지만 일본설이라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우리 집 설은 그 후 마을 공동체에서 소외된 독불장군의 설이 되고 말았다. 돼지도 두 박씨집이 어울려서 한 마리를 잡았는데 직접 잡는 일은 마을에서 사람을 사서 시켰다. 섣달 금은깨에 얼어붙은 밤, 앞마당에서 뒤란으로 돌아가는 머리빵 모퉁이에 불을 환히 밝히고 장정들이 웅성거리고
이어서 돼지 목 다는 소리가 처절하게 들렸다. 엿을 고느라 후끈후끈한 안방 이불 속에서 나는 죽어가는 돼지가 불쌍하단 생각보다는 창호지에 너울대는 불빛과 일꾼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어우러진 돼지 목다는 소리에서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느꼈다. 그러나 돼지 잡는 걸 직접 목격한 오빠는 돼지고기도 순대도 일체 입에 대지 않아 어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오빠는 장손이자 유일한 아들 손자였다. 오빠가 입에 대지 않는 음식은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차린 의의를 잃고 말았다. 할아버진 사내가 그렇게 심약해서 무엇에 쓸 거냐고 몹시 언짢아 하시다가 억지로라도 먹이라고 역정을 내셨다. 심지어는 나를 지목하시면서 손자와 손녀가 바뀌었더라면 하는 억지 말씀까지 하셨다. 그건 오빠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상처가 되는 심한 말씀이었다. 차례 지낼 때 탕에만 겨우 쇠고기를 쓰고 편수나 누룽적, 녹두지짐 등 돼지고기 안 들어가는 음식이 거의 없는지라 오빠에겐 따로 게장이 나왔다. 나는 오빠가 숟가락, 젓가락을 다 동원해 깨끗이 파먹은 게딱지를 물려받아 그 안에다 게장 간장을 조금만 치고 밥을 비벼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전에도 할아버지 상에서 곧잘 그 짓을 했었다.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게딱지라고 해도 그 안에다 비벼 먹으면 밥그릇에다 비벼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다. 게는 전국적으로 파주게가 유명하다지만 우리 고장 게맛도 그에 못지 않았다. 민물게는 씨가 말라 게장 맛을 모르는 요새 사람하고는 안 통하는 얘기지만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먹어본 음식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진미를 대라면 서슴지 않고 게장을 대리라. 논에서 벼가 누렇게 익을 무렵이면 암캐는 딱지 속에 고약처럼 검은 장이 꽉 찬다. 이때 담아 오래 삭혔다 먹는 게장 맛은 아무리 극찬을 해도 모자라 열이 먹다 아홉이 죽어도 모르는 맛이라는 좀 야만적인 표현을 써야만 성에 찬다. 오빠가 돼지고기를 못 먹게 된 사건은 할아버지 심기를 오래도록 불편하게 했다. 장손으로서 못 믿었게까지 여기신 듯 했다. 방학이 끝나고 돌아올 때 사내 자식은 이러저러 해야 된다는 훈계를 길고도 간절하게 하셨다. 할머니는 나에게 담임선생님 갖다 드리라고 깨강정을 한 보따리 싸주셨다. 우리 고장의 설 음식 중 엿을고와 강정을 만든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튀밥이나 볶음콩, 땅콩 따위로 만든 강정은 생긴 것도 두루뭉실하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주로 아이들 주전부리거리로 썼지만 흰 깨와 흑임자를 따로따로 볶아 만든 깨강정은 얇고 모양도 긴 마름모로 반듯반듯하고 일정하게 썬 공든 것이어서 주로 손님상에나 올렸다. 할머니는 그런 깨강정을 싸주시면서 이건 만들 때부터 우리 담임선생님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정성 들여 만든 거라고 하셨다. 그러나 나는 속 알맹이는 어찌 됐든지 간에 누렇고 꾸깃꾸깃한 양회 봉지 종이에다가 노끈으로 싸맨 그 보따리를 선생님한테 갖다 드릴 일이 난감했다. 선생님은 변소에도 안 갈 것처럼 여길 때였다. 예쁘고 상냥한 선생님 둘레에는 늘 아이들이 어미닭 곁에 병아리처럼 모여들어 어떡하든지 손을 잡아보려고 암투를 벌였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미소와 손길을 공평하게 분배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나는 왠지 그런 공평한 애정의 분배에서조차
처음부터 제외된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새삼스럽게 그 촌스러운 보따리로 나를 알리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내 이름도 알고 있을 것 같지 않은 존재없는 아이의 소외감과 열등감에 안주하는 게 훨씬 속 편했다. 나는 학교 갈 때 강정 보따리를 가져가긴 했지만 선생님한테 드리진 않았다. 하굣길의 양지 바른 사직공원에 아이들을 불러 모아 그 달고도 고소한 깨강정을 다 나눠 먹어 없애버렸다. 그 보따리를 감쪽같이 없애버리긴 아주 쉬웠다. 만만해 보이는 한두 아이한테 먼저 맛을 보이고 나서 더 먹고 싶은 사람은 여기 붙으라고 놀리면서 숨차게 사직공원까지 달려가는 기분이 껍질을 깨고 날아오르는 것만치 상쾌했다. 벼랑간 비굴하게 구는 아이를 일부러 못 본 척 하기도 하고 촌스러워 보이는 아이한테 더 주기도 했다. 그 일을 기화로 친한 애가 생긴 건 아니지만 서울 애들을 거느려 본 것 같은 기분과 함께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선생님한테 복수한 것 같은 느낌까지 맛보았다. 그러나 뒷맛은 말할 수 없이 쓸쓸했다. 초가을부터 엄마가 다시 집에서 삭바느질을 하기 시작한 게 큰 위안이 되었다. 집에 가면 엄마가 방에 있겠거니 생각만 해도 산을 넘는 발걸음에 힘이 났다. 엄마한테 들어오는 바느질거리는 거의가 노랑, 빨강, 분홍, 자주, 초록, 남색 등 곱고 진한 비단이어서 우중충한 방안을 딴 세상처럼 화려하게 만들었다. 겨울방학이 지나고 음력설이 임박해지자 밤을 새도 모자랄 만큼 바느질거리가 밀렸다. 그럴 때 엄마는 자신의 시름도 달랠 겸 잠도 쫓을 겸 옛날 얘기 하나 해줄까? 하고 나에게 말을 시켰다. 엄마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무궁무진했다. 할멈 떡 하나 주우면 안 잡아먹지. 혹 팔아먹은 얘기, 단 방귀장수 얘기, 콩쥐 팥쥐, 장화 홍련 등은 할머니한테도 여러 번 들은 거였지만 엄마한테 들으면 새 맛이 났다. 엄마는 그 밖에도 모르는 이야기가 없었다. 박씨 부인전, 사씨 남정기, 구운몽, 수호지, 삼국지 등 내 나이엔 어려운 이야기까지 엄마는 내 수준에 맞춰 꾸며서 이야기하는 특이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 중에도 박씨 부인전이 어찌나 재미있던지 몇 번씩 졸라서 또 듣고 또 듣곤 했다. 처음엔 심심풀이 삼아 자진해서 해주던 이야기에 내가 흠뻑 빠지자 엄마는 이야기를 바치면 가난하다는데 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못 이기는 척 다시 이야기 보따리를 풀곤 했다. 세상에 우리 엄마만큼 삼국지를 재미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엄마가 옛다 조조야 갈 받아라 하면서 그 동작까지 흉내내느라 바느질하던 손을 높이 쳐들었을 때 엄마의 손끝에서 번쩍이는 바늘빛은 칼빛 못지않게 섬뜩하고도 찬란했고 나는 장검을 휘둘러도 시원치 않을 우리 엄마가 겨우 바느질 품밖에 못 파는 게 안타까워 가슴속이 짜릿하니 전율이 일곤 했다. 가장 궁핍했던 시절 엄마의 이야기는 나에게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된 것은 사실이나 나쁜 영향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소학교 다니는 동안 동무 없이도 심각한 불행감 없이 그 외톨이 상태를 거의 즐기다시피 했는데 그건 내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는 이야기가 나에게 그런 건방진 능력을 준 것이 아니었을까? 훗날 돌이켜보며 해본
공 없는 생각이다. 6년 동안 서울에서는 드물게 산을 넘어 통학을 하면서도 무섭다거나 심심하다는 생각이 조금도 안 들었고, 어쩌다 길동무가 생기는 경우도 서로 무슨 말이든지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귀찮아서 혼자 다니는 걸 그중 편하고 자유롭게 여겼다. 어린 나이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도 이야기에서 촉발된 공상하는 재미 때문이었는데, 그 또한 정상적인 정서 발달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